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9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을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독일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 이어서 스페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시장에 등장하면서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애플과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소재주 역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구글이 5년 만에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재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다시금 부각된 유로존의 우려, 잠시 뒤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강동석 아나운서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독일의 9월 기업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회동했던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금융동맹과 그리스에 대한 긴축 시한 연장에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아이폰 5 출시 첫 사흘간 판매량이 500만 대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친 데다 팍스콘의 공장 폐쇄로 공급 부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애플 주가가 하락한 것도 지수 반등을 막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S&P 500 지수는 0.22%, 나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독일 경제 지표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독일의 9월 기업 환경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유로존 재정 위기의 해법을 놓고 프랑스와 독일이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가 주장해온 21일 동안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원 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보인 반면 독일은 스페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은 0.24%, 프랑스는 0.95%, 독일은 0.52% 하락했습니다. 독일 기업의 경기 신뢰도가 5달째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독일 민간 연구소 IFO는 7천여 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 환경 지수가 101.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BCI 지수는 향후 6개월간 기업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상승하는 것을, 100을 밑돌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의 제니퍼 매커는 독일 리포의 기업 심리 지수가 9월에 하락한 것은 유로존에서 경제력이 가장 막강한 국가조차 심각한 경제 하강을 경험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 주가가 5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747.84달러까지 오르면서 지난 2007년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747.2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3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검색 엔진 1위를 굳힌 데 이어서 정보기술 업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 아이폰 5 출시 3일 만에 5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애플은 예약 주문을 받은 아이폰 5 물량은 대부분 공급했지만 수요가 워낙 많아서 공급이 이를 전부 받쳐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아이폰 5 판매에도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다음 달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IMF 세계은행 회의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음 달에 업데이트할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예상치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로존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닥칠지 모르는 재정절벽 역시 큰 리스크 중 하나라며 최근 음식료품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중동 지역 내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는 점도 신흥국이나 빈곤국들에게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됐습니다. 미국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은 9월 제조업 활동지수가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제조업 활동지수는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마이너스 1.4, 8월에 기록한 마이너스 1.6을 상회했지만 경기 위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 활동지수가 0 이상이면 제조업 경기 확장을, 0 이하이면 제조업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8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도 마이너스 0.8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마이너스 0.1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자세한 이슈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의 전면 구제 금융 요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쪽에서도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의 IB인 바클레이스가 스페인이 10월 8일 날짜까지 못 박았는데요.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스페인이 10월 8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전면 구제 금융의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8일은 현재 ESM, 유로 안정화 기구가 출범하는 첫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해서 이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승계 절차 이런 부분도 순조롭게 10월 8일 날 유로 안정화 기구의 출범으로 이를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바클레이스가 날짜를 못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은 그동안 ECB, 유럽중앙은행이 현재 새롭게 내놓은 OMT 프로그램이죠. 무제한 부실 구제금융국가의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 EFSF나 유로 안정화기구와 연계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현재 바클레이즈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다소 분분하긴 하지만 초기 구제 자금의 신청 규모는 약 1,000억 유로에서 단계적으로 3,000억 유로까지 증액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유럽 쪽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한 신문사가 보도를 했죠.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유로 안정화 기구의 자본금을 2조 유로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독일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정부도 이제 연정의 파트너마다는 조금씩 좀 다른 입장이고요. 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스페인이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와서 독일의 입장이 아직 확실하게 한 곳으로 중지가 모아지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슈피겔이 어제 발표했던 유로 안정화 기구의 자본금을 현행 5천억 유로에서 2조 유로까지 늘린다는 그런 내용은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 잠재적 부실 규모를 부상할 수 있는 이태리의 추가적인 구제 금융에도 대비한다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14일과 15일 날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유로 안정화 기구의 자본금 증액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슈피겔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유럽재정안정기금인 EFSF와 유사한 레버리지 효과로 현재 증액이 된다라고 슈피겔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는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들이 국채 매입 원금의 일부를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이를 원금을 보전해주는 지급보증 방식을 유로 안정화기구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번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독일의 ESM 초기 출연금 1,900억 유로도 추가적으로 증액이 나올 경우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회원국들의 ESM 의회 승인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속도를 좀 내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 핀란드는 이에 대해서 현재 반대 입장을 가져간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초기 자본금 5천억 유로에 비하면 4배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 유로 안정화 기구 자본금 확충 여부 진통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닥이 좀 잡힐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초기기 자본금도 확실하게 네. 모아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각 회원국들의 의회 승인이 속속 나오면서 재원 충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재정안정기금의 레버리지 효과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를 대부분 준용하는 승계 절차를 유로 안정화 기구가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의 가용 재원은 1,000억에서 약 1,500억 유로가 현재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5천억 유로를 여기에 덧붙인다고 한다면 가용 재원은 현재 6,500억 유로에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통해 2조 유로까지 확대한다는 보관을 현재 EU와 유로존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ESM의 자본금 확충의 속도는 오히려 전면적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이 재원의 그 필요성 이런 부분을 타진하는 그런 흐름에서 추가적인 재원 확충의 키를 오히려 스페인이 쥐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 소식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애플의 아이폰 5가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국 팍스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제 네. 부품 공급업자인데요. 대만의 팍스콘의 현재 중국 현지 공장이 일부 노동자의 그 충돌로 인해서 네. 일시 폐쇄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폰 5의 첫 주 현재 판매 대수는 500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전망치는 600만 대에서 많게는 800만 대 정도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판매 대수가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사의 주가도 1.3%가 하락한 690달러 79센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번 아이폰 4는 첫 주에 400만 대를 발매를 했는데요. 총 7개국에서 발매가 됐고 이번 아이폰 5는 총 9개국에서 발매가 됐지만 예상보다는 판매 대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한 부분입니다. 현재 애플의 팀 쿡 CEO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요는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초기 물량을 소진해서 현재 그 추가로 아이폰에 대한 수요를 현재 신청한 구매자들은 2주 이상 기다려야 될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만의 팍스콘의 중국 공장이 언제쯤 가동될지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아이폰의 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오류를 빠르게 시정할 수가 있겠지만 품질 불량이나 기기상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아이폰의 현재 걱정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로존의 해법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은행 동맹에 대해서도 메르켈 총리가 기존의 입장을 다시 번복하는 등 어려운 국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다음 달 9일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수치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부 조정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3% 전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7월에 제시했던 전망치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5%, 내년도는 3.9%로 제시를 했는데요. 둘 다 조금씩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문제를 가장 현재 라가르드 총재가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중국의 경기 둔화도 변수로 현재 지적하는 등 그 내부 안팎으로 현재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이 IMF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자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규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재료가 또 등장했습니다. 유로존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심경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대부분 약간의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15% 하락했습니다. 13,558.92에서 거래가 마쳤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대 하락세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대 비교적 상대적인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9월 제조업 경기 위축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고 역시나 독일 기업 경기 신뢰도가 5개월 연속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거, 경제 지표까지도 약간은 부진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고 유럽 증시 역시나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4% 하락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프랑스 0.9%, 독일 같은 경우도 0.5%대 하락세 보였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속에서의 약간은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 증시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약간은 동조화되고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Q3 약발이 끝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장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오늘 어떤 흐름 예상하시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어제는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연기금의 힘이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신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잡히는데요. 그만큼 펀드 출회 물량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좀 지지하는, 방어하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 연출이 계속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신고가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 그래서 실적을 동반하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 위주로 한 번 더 포트를 재편입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가장 큰 지금 국내 증시 여건상을 한번 보시면 유가 하락을 가장 큰 이슈로 한번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갈 줄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못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보유를 하신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요. IT, 장기전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서 코스피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시장은 연기금의 힘이 컸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상당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장중 한때 197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종가상 이래도 2000포인트 지켜주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선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1.07포인트 0.05% 상승한 2003.44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포인트, 0.15% 역시나 상승한 532.28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 역시나 연기금과 관련된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고, 또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 수급적인 측면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자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들어왔다라는 거, 중소형주 장세에 있어서 약간은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도 컸지만은 막판 연기금 매수로 약간은 상승 탄력도가 그래도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어제장 흐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업종별로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업종별 상승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운수창고 업종도 역시나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비교적 강한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종이 목재와 비금속, 기계, 건설, 금융, 증권 업종이 대부분 1% 안팎의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1.9%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 상승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현대차도 모처럼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면서 1.6%대 상승세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0.6% 역시나 상승, 그리고 한국전력이 1.3%, NH는 2.7%, SK텔레콤이 1.3%대, LG디스플레이가 1.9%, 현대글로비스가 2.6% 상승세 마감하였지만은, 반면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1% 하락, 그리고 신한지주도 2.3% 하락, SK하이닉스 1.4%, 그리고 LG전자가 1.8%, KB금융이 2.8%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시총 최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전차군단의 그래도 강세 흐름이 이루어졌고, 또 역시나 반대로 금융업종의 하락폭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오랜만에 전차 군단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금융업종은 어제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상로 전문위원이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코스피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DI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DI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조금씩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었죠.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적으로 상위권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싸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DI 같은 경우에는 싸이 부친이 운영을 하는 기업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점 상한가를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싸이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기업적인 실적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외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 다시 계속적으로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접근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가적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그 기업에 돌아오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기업을 오늘 한번 특징적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길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애플에서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죠. 폭스콘이라고 하는데, 그 공장 자체가 지금 파업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직원 간에 어느 정도 충돌이 좀 있었다, 그런 뉴스가 좀 있었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반사적인 효과를 조금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지금까지의 수급적인 주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순매수도 가치적으로 한번 보였는 상태고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한번 보시면 애플의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선방을 한다,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 많겠고요. 그래서 애플이 아무리 점유율을 회복하고 더욱더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삼성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는 외국인의 시각이죠. 그 부분은 한 번 더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잡았던 120만 원 밑에 가격대는 역사적인 가격대로 갈 수 있는 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신의 한 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시는 내려올 수 없는 가격대라는 걸 꼭 아시고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삼성전자를 좀 더 들고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흐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지수 대비 엔터주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었던데요. 어떤 업체 좀 강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락 문화와 디지털 컨텐츠 업종, 역시나 엔터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한 이 업종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 밖에 정보기기 업종도 1.9%대 양화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운송 업종이 2.7% 하락, 그리고 금융 업종 마찬가지로 1.5%, 소프트웨어가 2.3%대 하락세 보였는데 약간은 대선 관련, 인물 관련주 중심으로 하락폭 나오면서 이들 업종의 하락폭 역시나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셀트리온이 0.3%대 하락세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총 2위까지 올라온 파라다이스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도 높아지면서 3.3%대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그 밖에 CJ 오쇼핑이 2%대 상승,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성광밴드는 1.1%대, 그리고 솔브레인이 3.5%, 그리고 게임비 같은 경우는 3.1%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많이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엔터 관련주와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다음 같은 경우는 2.7% 하락, 그리고 포스코 ICT가 2.6% 하락, 젠백스가 3.2%, 안넷 같은 경우는 하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태강은 1.1%대, 그리고 컴투스가 3.7% 하락 흐름 보이면서 대선 관련된 정책 관련주는 강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인물 관련주 중심으로는 큰 폭의 하락세 나왔다는 거 특징적이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 정리해봤는데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바로 YG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 흐름 좀 짚어봐 주시죠. 맞습니다. 뭐 일단 YG 엔터테인먼트가 상한가를 도달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네. 그만큼 지금은 거의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주봉상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 자체가 지금 3번의 3주가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세 자체를 걷잡을 수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지금 싸이 효과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모든 업종을 휩쓸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1조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총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9,371억이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전에 1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1조를 지켜주다 보니까 다시금 1조를 지지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1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9,800억, 9,500억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1조를 돌파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시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고요. 그래서 1조를 돌파할지 못 돌파할지 여부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1조를 만약에 돌파한다고 하면 그때는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시각이 좋겠고요. 대신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슈프리마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미국의 지문인식 솔루션 기업이죠. 그래서 에센텍에서 국내에 대한 지문인식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공급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국내 지문인식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 있는 선두주자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프리마뿐만 아니라 크루셜텍이라든지 아니면 니트젠 컴퍼니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시세가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은 기업적인 펀더멘털보다는요, 지금 시장은 신고가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률 게임을 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10월 중순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슈프리마도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흐름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쪽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외국인 코스피 삼성전자에 대해서 49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면서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KT와 LG 화학에 대해서도 외국인 매수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같은 시각 보였고, 현대차에 대해서 유독 좀 매수세 강화하는 모습 보였다는 점, 현대차 기관이 230억 원대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100억 원대 매수세 보였습니다. 그 밖에 현대백화점과 삼성화재, 금호석유에 대해서 기관에 매수세 들어갔지만은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파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110억 원대 매도 우위, 그 밖에 OCI에 대해서 88억 원, CJ 제일제당, 오리온,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매도세 보였다는 점, 약간의 음식료 업종과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 대한 매도세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150억 원대 매도, 그리고 호남석유와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매도세 보였다는 거, 화학과 건설업종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전차군단에 대한 어제 상승 흐름은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약간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갖고 가능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쪽 매매 동향 짚어봐 주시죠. 예,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CJ ENM, 그리고 안내, 파트론, CJ 오쇼핑, 솔브레인 같은 종목군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 제닉, 시젠, 그리고 포메탈, 진성 TC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변곡점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1,900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매도를 약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시점인데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33,000원대가 가장 좋은 가격대고요. 그래서 그때는 꼭 절반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 물량 자체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큰 저항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꼭 한번 착안을 하시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매도 상위군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M, 그리고 셀트리온, YG 엔터테인먼트, 코나이, 시젠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컴투스, CJ 오쇼핑, SM,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을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야지 주식이 오른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기관의 매도 1위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를 분명히 했고요. 하지만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3거래일 연속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의 시세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 말이 가장 큰 정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시총 1조를 꼭 기억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370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1조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기적인 고점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고 1조를 돌파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매수 전략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오늘장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통화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물론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한때 변동폭이 상당히 컸던 하루였죠.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이제 점점 실적에 대한 그러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전일 상승을 한 현대백화점이라는 이 종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12.4%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청점 오픈 비용 부담이라든가 상여 지급 기준 변경 이런 거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가 좀 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으로 3분기 때 실적은 약간은 좀 주춤할 그러할 예상인데요. 주가는 사실 이따 차트를 보시면 7월 달을 저점으로 하고
상승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4분기 실적을 이미 좀 기대를 하고 주가는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좀 배경적인 부분을 보자면 추석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 20일 전에 그러한 20일을 앞둔 기간, 그러한 기간을 가지고 상품권 판매 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전년과 좀 같은 기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봤을 때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10월달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9월달에 추석 효과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엑스 리뉴얼하고 있는 부분 이제 부분 개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루이비통도 재입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9월달부터는 동사의 어떤 플러스 성장 부분을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엑스점 같은 경우가 현대백화점 14개 점포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러한 점포인데요. 그만큼 이제 리뉴얼 공사의 영향으로 8월 달에는 약간 좋지 못했던 거죠. 역신장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사 실적에 좀 큰 부담이 됐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서 동사의 실적적인 부분으로 바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충청점 매출 부분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인건비도 약 한 40억 원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충청점 같은 경우도 목표의 한 거의 90% 이상, 98% 가까운 이러한 매출을 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9월 이후에는 BEP 전환도 가능할 그러한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적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해왔을 때 현재 시점에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는 이러한 전략이 맞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기관의 매수가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종목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61선을 돌파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옆으로 좀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121선을 좀 돌파하는 한 단계 더 상승을 하기 위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14만 7,500원 정도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원, 손절가는 14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현대백화점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제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애플이 인수한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 어센텍 이쪽에서 이제 삼성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죠. 이러한 부분으로 관련주들의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센텍이 이제 한국 대리점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지문인식 솔루션을 공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어센텍에서 거절한 삼성전자 발주 물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좀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사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크루셜텍이 어센텍과 함께 한 2년 동안 모바일 지문인식 관련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바로 그래서 동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삼성전자의 발주 물량을 동사가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보자면 OTP, 잘 알려진 OTP 쪽 휴대기기 입력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사업이 좀 매출이 좀 부진했던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약간은 좀 악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바로 새로운 그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BTP라는 부분, 바이오메트릭 트랙패드라는 이러한 OTP 기능에다 지문인식 기능이 강화된, 추가된 이러한 바이오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기존에 이제 휴대폰 세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어센텍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면 7월 달이었죠. 7월 말에 애플이 지문인식 센서 전문업체 어센텍을 인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애플의 신제품에 탑재될 바이오인식 제품에 대한 관심이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크루셜텍이 이러한 어센텍과 2년 동안 BTP 제품에 대한 개발 이러한 부분을 같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현재 삼성의 발주 물량을 어센텍이 이제 안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동종목을 좀 점검을 해드립니다. 전일 상당한 거래량도 유입이 됐고 강한 양봉을 형성하게 됐죠.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사실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사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전에 8월 달에 상한가도 좀 갔던 모습도 좀 눈에 띄고요. 그러한 흐름이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거래 유입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업황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기본인식 관련 쪽도 우리가 충분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한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11,300원에서 11,55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14,000원, 손절가는 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좀 장대 양봉이 그리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던 종목이었죠. 크루셜 때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제도가 선별 지원으로 전환돼 사실상 폐기됩니다. 보편적 복지를 명분으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도입한 지 7개월 만의 일입니다.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상 주택은 법안이 통과된 2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매매되는 주택입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축소했던 사회 기반 시설 예산을 내년에 다시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1조 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 중소기업 특별 보증을 신설하는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예산도 늘릴 방침입니다.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논란이 됐던 역사 인식에 대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결국 0세에서 2세 영아 전면 무상 보육을 약 7개월 만에 포기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소득 상위 30%의 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했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년 3월부터 만 0에서 2세 사이 자녀를 둔 소득 상위 30%의 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육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서 만 0에서 2세 영아 전만 무상 보육을 선언한 정부가 약 7개월 만에 백기투항, 소득에 따른 선별 교육으로 방향을 튼 것인데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 개편 방안에 대해 전면 무상 보육을 주장하며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도 보육 지원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소득 하위 70%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의 양육 보조금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즉 소득 하위 15%에 대해서만 정액의 양육 수당이 지급돼 왔습니다. 대신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시설 보육료 지원은 올해에 비해서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만 0세 기준으로 75만 5천 원이던 시설 보육료는 12시간 종일제 기준으로 55만 5천 원만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소득 상위 30%의 부모들은 양육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시설을 이용할 때 월 10에서 2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해 영아의 가정 양육을 유도하고 꼭 필요한 실수 요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9억 원 이하로 축소됐다는 소식인데요. 기존 정부안은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조세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9억 원 이하 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의 정부안은 모든 미분양 주택 구입 이후 5년이 경과에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9억 원 미만으로 대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법안이 통과된 어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매매되는 주택입니다. 실분양가 9억 원 이상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 조세 소위 의원들은 부유층에 대해 세제 감면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9억 원 초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이 무산되면서 가뜩이나 수요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중대형 미분양 주택의 거래는 한동안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연계돼 취득세 감면에서도 여야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줄여주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지만 9억 원 이상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아직 큰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9억 원 이상 주택 취득세를 4%에서 2%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는 부자 감세라면서 3%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 예산을 4년 만에 다시 늘리기로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23조 9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6% 늘어난 규모이며 SOC 투자가 늘어난 것은 4년 만입니다. 정부는 당초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내년 SOC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었고 국토해양부도 지난해보다 10.1% 줄어든 20조 8천억 원 규모의 SOC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지자 SOC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내년 SOC 투자는 국가기관 교통망, 국책사업 등 기존 사업의 조기 완공을 중심으로 확대되며 재해 방지와 교통안전 등 안전 인프라 투자도 강화됩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광주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와 세종시 인프라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며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네. 끝으로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첫 공개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혔었죠. 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어제 논란이 됐던 역사 인식에 대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과 달리하는 첫 공식 사과인데요. 박 후보는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압축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굴곡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발언은 박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산업화의 성공 등 주로 밝은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발언에 비하면 인권 침해 등 어두운 면을 부각시킨 점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